아,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책에 있는 9장, 9장인가요? 네, 책에는 최신 게 아니라서 책은 항상 한 몇 달, 1년, 2년 정도 뒤처진 거라서 이 경우에는 SNS까지 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소셜 마케팅까지는 여러분들이 과거 거라서 읽어보시라고 내용은 넘어가고요.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우스가 아마 과거 거라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이번 페이지는 이거 하고 지난번처럼 영화 한 편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제가 영화를 한 편 틀어줘가지고 그거 보고 끝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 기존 내용이고요. 쭉 보시면은 요즘에는 리미티드 마케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정판 판매 많이 보일 겁니다. 집행검도 한정판이고 여기 에르메스 백도 한정판이죠. 전 최근 작년에 에르메스란 존재를 알았어요. TV에서 많이 나와서 두 번에 처음 알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원투 마케팅이라 그래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었고 뭐 이동성 마케팅, 뭐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마케팅이 있고 유비쿼터스 마케팅이라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뭐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뭐 의사소통 마케팅, 그다음에 위치 마케팅, GPS, 그다음에 타이밍 기반 마케팅에 대해서 고객의 서비스 관심을 유도해서 실제 구매로 옮기는 마케팅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리미티드 마케팅이죠. 한정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투자하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죠. 한번 볼까요? 좀 된 일이죠. 이거는 나이키 임원 아들 사건 좀 된 일입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아, 팔다는 한정판 들리죠? 운동화라는데요. 한 켤레 사기도 힘든 운동화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샀을까? 판매자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이키 북미 지역 임원의 아들이었다는데요. 판매자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나이키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임원의 아들은 아예 회사까지 차리고 1억 원어치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사들인 뒤 비싼 값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엄마의 신용카드까지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부지 아들은 이른바 엄마 찬스는 없었다며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결국 나이키 임원이었던 엄마는 25년간 몸담은 나이키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죠. 리셀이라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죠. 이거는 뭐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항상 명품 뒤에는 A급 짱퉁이 있죠. 모두 중국에서 비인가 온 제품들이 위조 많죠. 상품입니다. 정품 가격만 12억 원어치, 1톤 트럭으로 22대 분량입니다. 요즘 OEM 국내에서도 생산이라서 줄을 서서 구매한다는 감쪽같이 들어와요. 한정판 그 제품이 제품도 그 제품이지 똑같이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못합니다.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가 이뤄진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해외 정품임을 내세워 판매하는 게시글이 넘쳐납니다. 진짜로 믿어도 되는 걸까?
저는 지금 남대문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도 밤에만 영업을 하는 위조 상품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단속반과 함께 직접 동행해 보겠습니다. 골목 안 상가로 올라가 보니 숨겨진 창고가 나옵니다. 시중에서 수십만 원에 팔리고 있는 명품 아동복입니다. 이 명품 아동복 위조 상품이 이곳에서 한 장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유통되고 있는데요. 오늘 단속을 나온 이곳에서만 수천 점이 넘는 명품 의류 위조 상품이 적발됐습니다. 보통은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제조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제 음성적으로 더 가니까 판매자들은 대부분 가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샤넬이니 구찌니 사실 다 아는 브랜드잖아요. 샤넬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쓰? 제가 보다 곰돌이나 그 기색들 지키는 위조되는 건 명품 브랜드뿐만이 아닙니다. 특허청이 압수물품을 모아놓은 위조 상품 창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만 봐도 수십만 점이 넘는 위조 상품이 쌓여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면요, 이런 명품 지갑, 명품 향수, 그리고 이런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종류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런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위조 상품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품질 보증서라든지 이런 쇼핑백도 똑같이 위조가 되는 상황이라서 일반 소비자가 보시기에는 정갈품 여부를 판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 상품은 모두 825만여 개. 정품으로 따지면 1,691억 원어치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위조 상품을 적발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26명뿐. 단속 현장은 거친 욕설과 폭행이 일상입니다. 아 경찰 불러. 알바생인데 뭐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알바생인데. 내가 안 준다는데. 내가 속장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이 A급 짝퉁도 비싸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한정 마케팅, 리미티드 마케팅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A급을 찾죠. 위조 상품을 찾죠. 왜냐하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이 위조 A급 명품을 샀는데 요즘에는 못 구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죠. 실제로 이런 게임 세상으로 실제 구매하지 못한 상품들이 가상의 세계로 이동하고 있어요. 뭐 제페토나 노블록스 같은 그런 상품들이 그런 게임들의 지금 명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 그러죠. 요즘 메타버스 하는데 이따가 끝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명품을 구매하지 못하지만 내 아바타는 명품을 입히겠다는 그런 심리들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 안에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겐 아직 낯설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이미 현실만큼이나 익숙한 공간이 됐는데요.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혜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기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 멤버들이 아니라 멤버들과 닮은 아바타들이 춤을 춥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출시한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입니다. 팬사인회도 이 가상세계에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4,30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사인받기. 제니. 오. 귀엽다. 너무 좋네요. 그쵸? 신기하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공간에 만든 또 다른 세계입니다. 20년 전 싸이월드도 일종의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점점 실제 세계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상의 게임 공간에 캠퍼스를 만들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학교가 메타버스 속에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은서,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여 훌륭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2,527명의 신입생을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사무공간을 메타버스 안에 꾸민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서울 강남에 있던 사옥을 없애고 대신 메타버스 속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가상 공간으로 출근하고 회의도 여기서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제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제 자리에 있는 팀원들과 같이 이제 온라인 커넥트가 됩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의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그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 이동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메타버스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명품 브랜드 매장을 들어가 볼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실제 매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렌체에 갈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370만 원짜리 가방은 5천 원, 800만 원짜리 재킷과 원피스는 7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특히 많이 이용하는 건 10대들입니다. 미래 고객인 10대들을 잡기 위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푸마, 디즈니, 나이키 운동화는 벌써 500만 켤레가 팔렸습니다. 실제 세계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속 한강공원에는 편의점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친숙도가 쌓이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구매나 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물건을 살 때 가상화폐로 결제합니다. 플랫폼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내듯 마음대로 가상화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추가로 자본 조달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권력인 거고요.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땅 투기는 여기서도 강력합니다. 한국의 땅값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6만 원에 중국인에게 팔린 청와대 땅은 몇 달 사이 1,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랜드마크가 엄청 올랐어요, 금액이. 주요 국가들은 몇 천만 원에서 억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트코인은 놓쳤었는데 이번에는 사고자 하면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연히 거품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토지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상점을 짓건 학교를 만들건 경제학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모델이 아니라 먼저 산 걸 뒷사람이 계속 대신 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제가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타버스의 출현은 여러 숙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 아바타들 사이의 욕설과 성희롱, 그리고 현실 도피와 중독 문제까지. 이미 젊은 세대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찾아 새로운 지구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애들 게임도 마찬가지죠. 로블록스에는 많은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마어마하게 비싼 명품, 그리고 이게 명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엄청 싼 명품, 이런 식으로 로블록스의 명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격이 너무 오바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의 명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하면 이거 안 떠오르는 사람 없겠죠? 바로 구찌인데요. 자, 가격을 보시면은 4,500로벅스입니다. 자, 옷의 퀄리티는 그냥 구찌 로고 박아놓고 옆에 약간 프린팅 조금 한 정도인데 4,500로벅스 정도라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해 있죠. 이게 명품인지라 좀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더 싼 가격인데 앞에 것보다 훨씬 멋있어요, 옷이.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명품 중에는 다 5로벅스짜리 옷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거는 비싼 아이템을 카피해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파는 그런 장사꾼입니다. 자, 짭이 훨씬 더 나은데, 자, 번외로 구찌 향수가 있는데 구찌 향수가 600로벅 정도예요. 600로벅은 현금으로 약 8,000원 정도 되고, 이거 향수 하나에 8,000원이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격인데요. 역시 명품은 명품인가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품 중 하나인 오프화이트. 자, 이거는 가격을 보시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눈 감고 구매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싼 가격에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엄청 대충 프린팅한 것 같은데 이게 1200로벅스라니 말이 굉장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 맨투맨입니다. 루이비통 맨투맨이 현실 가격으로 150만원 정도 하는데, 자, 말로벅스는 15만원이죠. 10분의 1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옷은 좀 괜찮네요. 무서운 형아들이 입는 베르사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프린팅도 멋지고 잘 돼 있어서 1000로벅스 정도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베르사체인데 이건 프린팅 너무 대충하고 100로벅스면 누가 사겠어.
잠만, 나 이런 것도 못 만들잖아. 굉장히 애들 게임까지 들어왔죠. 근데 실제로는 GTA란 게임이 이미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이 붙여져 있죠. 메타버스한테. 몇 년 전 이미 GTA는 벌써 이렇게 한지 벌써 10몇 년이 됐죠, 사실. 솔직히 GTA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무실 공간부터 별의별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폭력성이 너무 짙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주 게임이죠, 소위 말해서.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코디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신발을 사고 옷을 리얼하게 살 수 있죠. 우리나라 아까 게임은 애들 장난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죠. GTA는 실제로 그 안에 옷가게가 있어요. 진정한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한 게임이 아닐까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슈그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입지 못한 옷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사무실에서 자, 이렇게 슬림핏 정장 재킷을 보시면 현재의 복장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장 바지를 입고 다시 슬림핏 정장을 봐도 호환되지 않는 복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오버코트 블레이저도 입을 수 없고 조끼 셔츠도 입을 수 없고 비즈니스 셔츠도 입을 수 없고 정장 조끼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액세서리를 가보시면 목도리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넥타이도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걸이도 불가능하네요. 오늘은 이러한 복장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림핏 정장을 입기 위해서는 정장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정장 바지가 아닌 조금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슬림핏 정장 바지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지를 입어야 슬림핏 정장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주식도 열려있고 차도 보유하시고 다음은 오버코트 블레이저입니다. 당연히 오버코트를 입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 보이는 파카라고 적혀있는 옷들만 호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코트를 구매하면 보시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카라고 적혀있는 옷을 입으면 이렇게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조끼 셔츠입니다. 조끼 셔츠를 입기 위해서는 조끼를 입으셔야 하는데 여기에 보이는 스웨트라고 적힌 조끼를 입게 되면 스웨트가 들어간 조끼 셔츠를 입을 수 있고 스웨트 조끼를 제외한 모든 조끼는 스웨트 셔츠를 제외하고 모두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적합한 재킷을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재킷이 청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긴 정장이 있는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셔츠를 보면 하이랜드 하이롤러 셔츠부터 흰색 커프스 셔츠까지만 가능하고 흰색 셔츠 아래부터는 모든 셔츠를 입을 수 없습니다. 파란색 우분 셔츠가 잠금되어 입을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이랜드 하이롤러 셔츠부터 흰색 커프스 셔츠까지 입을 수 있으면 1번, 흰색 셔츠부터 마지막 셔츠까지 입을 수 있으면 2번, 1번만 입을 수 있으면 3번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장조끼도 비즈니스 셔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조끼는 갈색부터 검은색 슬림핏 정장조끼까지는 1번, 흰색 정장조끼부터 마지막까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은 없습니다. 이런 게임이 5년 전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5년 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거의 2D죠, 2D. 네이버 그쪽에서 만든 걸 2D죠. 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현실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보는 것들은 과거 PC의 광고가 안랩 있죠? V3 백신 우리 라이트 버전을 깔면은 이런 것들이 옆에 뜰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컴퓨터하면 컴퓨터가 뜨고 옷을 집사람이고 검색하면 옷이 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보험 들라고 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구형. 과거에는 PC 광고를 첫 페이지 또는 아마 배너 형식으로 띄우거나 아니면은 즐겨찾기 아니면 첫 번째 페이지를 바꾸는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아마 지금도 V3 라이트를 까신 분들 항상 줌인가? 뭐였더라? 하여튼 뭔가 다른 페이지로 바꾸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체크를 해제해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아마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가 아니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죠.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앱테크라에서 리워드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크게 유행했는데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지난주에 실제로 이거 커피를 사시는 분을 실제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리워드 앱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리워드 앱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앱테크 잠깐 이거 방법 보시면 됩니다. 5가지입니다. 5분 내로 알려드립니다. 잘 나왔더라고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리워드 앱 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리워드 앱은 크게 노출형과 참여형으로 구분됩니다. 노출형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해제하거나 리워드 앱을 종료할 때 노출되는 광고를 보는 형태이며, 참여형은 설문조사와 출석 체크 등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가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앱테크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손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만 고집하면 쉽게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출형과 참여형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리워드 앱 18종도 알아볼까요? 먼저 노출형 리워드 앱 종류입니다. 캐시 슬라이드와 허니스크린과 캐시워크가 있으며, 타임스프레드와 OK 캐시백 오락과 모아락 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참여형 리워드 앱입니다. 엠브레인과 서베이 링크와 패널 나우가 있으며, 오베이와 라인과 나우앤 서베이 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참여형 리워드 앱입니다. 해피포인트와 뷰티포인트와 G마켓이 있으며, L포인트와 홈앤쇼핑과 H포인트 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앱테크로 한 달에 30만원 이상 버는 고수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들이 처음부터 고수처럼 앱테크로 큰 돈을 벌겠다고 수십 개의 리워드 앱을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보라면 다음에 리워드 앱 3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달된 후 개수를 늘려도 절대 늦지 않답니다. 먼저 캐시 슬라이드는 대표적인 노출형 리워드 앱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때 노출되는 광고를 보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엠브레인은 대표적인 설문조사 참여형 리워드 앱으로 설문조사 빈도가 높고 적립금도 비교적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해피포인트는 대표적인 출석 체크 참여형 리워드 앱으로 출석 체크를 하면서 클로버까지 모아서 상품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먹튀를 조심해야 합니다. 리워드 앱 개발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잠적해버려서 먹튀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소액이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워드 앱 선택 시 주의사항도 알아둬야겠죠? 첫째, 이용자가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리워드 앱은 피하세요. 두 번째, 사후 관리를 성실하게 잘하는 리워드 앱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입 절차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리워드 앱은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겠죠? 경유 앱과 유료 멤버십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유 앱은 주요 쇼핑몰의 상품 가격과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알찬 쇼핑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잠시 거쳐 지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앱 이름 앞에 경유를 붙여서 부릅니다. 경유 앱을 활용하면 쇼핑을 즐기면서 구매 가격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경유 앱 종류는 OK 캐시백과 애누리닷컴과 페이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을 잘 활용하면 연회비 이상의 포인트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앱테크 고수들의 유용한 활용처랍니다. 유료 멤버십은 스마일 클럽과 특가 클럽과 슈퍼세이브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투리 시간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앱테크에 매달려서 리워드 앱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고수들을 보면 앱테크를 하는 시간이 하루에 15에서 20분도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앱테크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소소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앱테크의 묘미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본 영상은 맘마미아 월급 재테크 실천법 전면 개정판에 있는 국가에서도 활용하죠. 국가에서도 앱테크 방법으로 인해서 지방 상권을 살리려고 상품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주지요. 15,000원 정도 주는데 GPS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중복 제거 기능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만드는 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그런 오늘도 기능을 함께해 사용하고 주셔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집 주변을 이건 아직 가볍게 4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시간이 안 왔는데요. 지났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잠깐 걷기만 해도 온누리 상품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1인당 살리기 3번까지 총 15,000원을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 중요한 건 이거는 추첨이 캠페인 아니고 식으로 하는 것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가능한데요. 상품권도 좋지만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어려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분들도 도울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했고요. 선착순이니까 영상 보시고 주말에 가볍게 걷기 운동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관광 상품권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는 이벤트를 비롯해서 더 많은 이벤트에 대한 상세 내역하고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다시 걷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스마트폰에 두루누비 앱을 다운받고 올레길같이 긴 걷기 코스도 포함되지만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짧은 산책길도 많아서 잠깐만 걸어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5,000원을 3번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걸은 50명에게는 대한민국 걷기왕이라는 명칭과 함께 최대 50만원 국민관광 상품권하고 인증서도 드리고요. 사진 이벤트도 있어서 선발되면 5만원 외식 상품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홈페이지나 앱 다운받으시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참여 방법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두루누비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구글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인증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가까운 곳에 걷는 길을 찾아서 선택하고 따라가기 버튼을 누르면 지도에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저는 지도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필수 경유지 3곳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선택한 코스에는 4군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3군데를 지나간 다음에 종료를 하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가 됩니다. 영상 때문에 저도 시험 삼아 해봤는데 40분 정도 걸렸고요. 내일 다시 다른 코스를 걸을 계획입니다. 1인당 3회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때 코스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의 다른 코스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일 1회만 참여 가능하고요.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캠페인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거리를 걸은 참가자 50명에게는 걷기왕이라는 인증서하고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국민관광 상품권도 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베스트 포즈 이벤트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두루누비 앱을 이용해서 간단히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이벤트들도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는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안 해파랑길 코스 중에서 아무 코스나 5km 이상만 걸으면 국민관광 상품권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동해안 여행하실 분들이나 동해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다시 걷는 대한민국은 선착순이고요. 해파랑길은 후기를 남기면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거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운동 못하시는 분들이 건강도 지키고 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다른 거 볼까요? 개인화 시대의 광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아까 그것들은 개인정보로 수집해요. 개인정보로 수집해서 내가 누군지 몇 살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샀는지를 그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광고도 개인 맞춤 시대. 관심 없는 분야의 광고가 나오면 다들 넘기기 일쑤인데 하지만 관심 있던 분야의 광고가 나온다면 어떨까? 필요한 광고만 나온다면 좋죠. 요즘 동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광고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관심 있어 하던 게 광고로 나오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짜증나는 광고 많으시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광고들. 이제 광고도 달라져야 됩니다. 차별화된 광고 시장을 선도하라. 개인 맞춤형 타겟팅 광고를 제작하는 양준모 대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기업. 사무실을 찾아 들어가 보니 딱히 특별한 점은 없어 보여 주변을 살펴보던 중 제작진 눈에 발견된 저건 전화 부스? 저 안에서 무슨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 네. 혹시 어떤 통화하시는지? 지금 광고주분이랑 통화를 좀 해가지고요. 네네네네. 지금 그 반려동물 쪽의 광고주분들이 빨리 좀 요청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네. 통화를 끝내고 나와 다급하게 가는 담당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저희는 광고주 요청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도 분석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사도 분석을 하고 있다? 유사도 분석이란 광고주가 요청한 자료를 연령, 콘텐츠 등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유사도 분석은 광고주가 요청한 자료를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는 걸 말한다.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광고를 노출시킬 만한 사용자를 찾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광고를 노출시킬 사용자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누르면 멈춰버려가지고. 동물 사료를 판매하는 광고주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애완동물과 관련된 앱 설치자, 용품 구매자, 동물병원 이 방문자 콜센터에서는 등 캠페인이라 다양한 그래서 기반으로 이렇게 맞춤으로 적합한 사용자를 해당 찾아낸다. 보험사나 보험할 사람이나 이렇게 찾아낸 사용자에게 그것들을 전화 걸 모바일뿐 사람들, 아니라 TV 아웃콜을 할 광고도 사람들을 이런 함께 식으로 내보낼 수 보내야죠.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네. 모바일 저희가 찾아낸 사용자들에게 광고로 모바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이런 모습으로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모바일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바일만 되는 데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TV까지도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TV에 이런 식으로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들 못 믿으셔서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정된 광고가 TV에 나오는 걸 확인시켜주겠다며 이동하는 담당자. 과연 설정된 광고는 TV에서 잘 나올까? PD님 요즘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즘 좀 잘 나가는 드라마로 한번 틀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세팅한 광고가 잘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V를 트니 조금 전 설정된 타겟팅 광고가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사용자가 관심 있던 분야의 내용이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더 뛰어나다. 방금 전에 저희가 세팅한 광고가 지금 TV로도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된 광고가 동물 프로그램들 앞뒤로 붙거나 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졌는데 그 방식이 좀 단순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데이터로 찾은 반려동물 인구 그 시청자분들에 집중을 해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광고 효과 보일 수가 있고 광고주분의 매출까지도 충분히 기존 대비 많이 향상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옆에 연구소가 있던데요.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데일까요? 네, 연구소는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직접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기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연구소. 광고를 제작하는 기업의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르게 회사 내에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대행사나 광고주의 니즈가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연구소가 있어 광고주의 요청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람들의 눈과 귀에 재미를 선사하는 광고기업답게 내부 분위기도 밝은 모습.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만을 전달하는 타겟팅 광고.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모바일에서의 타겟팅 광고는 많이 익숙하시죠? TV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실시간
방송에서도 타겟팅된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업계 선두 리더로서 그 타겟팅 광고를 모바일과 TV를 통합한 이러한 솔루션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모바일을 넘어 TV까지 진출한 기업의 타겟팅 광고. 광고업계의 시장 리더로서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 중소기업이 변하면은 다른 데도 변하겠죠. 중소기업은 빠르게 변하고 다른 곳은 또 당연히 변하겠죠. 라이브 방송이라고 요즘 라방이라고 그러죠. 라방이 한 몇 년 전부터 유행이죠. 사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미 유행을 했죠. 라이브 방송이 유행을 하고 그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까지 진출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출연하고 그래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둘 리가 없죠. 일반 좋은 큰 기업들이 그냥 둘 리가 없죠. 최근 카드사들이 자동차 정비 플랫폼부터 라이브 커머스, 또 빅데이터 서비스까지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계속되는 실적 악화로 본업 위기에 처하자 부지런하게 신사업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드 업계가 생존을 위해 신사업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신한카드는 최근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기업 마스터자동차관리와 손을 잡고 방문자동차 정비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운전자가 정비소를 방문하는 대신 정비 인력이 차량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삼성카드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보고플레이와 함께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의 빅데이터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활용해 양사가 이용자를 동시에 늘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삼성카드는 기업이 원하는 마케팅 분석 결과를 제공해주는 데 더해 직접 빅데이터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링크 파트너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월 금융당국의 생체정보 본인 인증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등록했습니다. 롯데카드 핸드페이에 적용된 손바닥 정맥 정보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서비스로 공항과 무인점포 등과 제휴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 등은 결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를 작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계속되고 네이버페이 등 후불 결제 서비스를 내놓은 빅테크 플랫폼들이 신용결제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카드사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특히 방대한 가맹점과 회원결제 정보 등을 보유해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비즈니스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아까 이전에 광고는 중소기업 하고 있었죠. 빅데이터 관련해서. 근데 이제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위탁이죠. 위탁으로 해서 아마 나중에는 본인들이 직접 운영할 것 같아요. 그럼 문제점이 뭐냐? 정보의 차별화가 발생하죠. 어떤 기업, 삼성카드나 현대카드나 그런 것들은 그런 카드사들은 자기네가 직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제로 나가는 데이터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구분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빅데이터의 불법이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는 안 쓰겠죠, 설마.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보 차별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인화 맞춤화 서비스에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카드사나 어떤 은행권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자회사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독점은 안 하겠죠. 분배하는데 시간차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차가 곧 돈이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이미 검색하고 노트북 관련된 제품을 샀는데 그에 대한 부수적인 제품들을 또 사야 될 때 이 카드사는 이미 알죠.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산지. 근데 해당 업체한테는 나중에 들어가죠. 며칠 뒤에 들어가면은 부수적인 이미 노트북 가방을 사거나 마우스 사거나 키보드를 이미 여기서 맞춤 개인화 광고로 인해서 샀는데 또 다음번에 뒷북칠 일은 없겠죠. 그러면 독점이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도 이렇게 변하고 있죠. 라이브 방송화하고 있죠.
뭐 우리카드 같아요. 저 마크는 우리은행이죠. 우리카드 같은데 12월 1일 날 7시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카드사가 라이브 방송을 할 일은 없는데 실제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아까 주간 수업에도 궁금해서 뭐 본다고 그랬는데 12월 1일 날 7시에 궁금해서 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끄는 거죠. 기존 광고의 틀을 깨고 실제 이런 큰 기업들도 라이브 방송에 뛰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할 땐 전조 증상이 보여요. 전조 증상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 이거는 다른 분야예요. 미래겠는데 GPS에 관한 건데 GPS의 대중화입니다. 이때는 전조 증상이 보여요. 유튜버 같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쇼핑스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네, 요즘 저희가 건방증으로 인해서 계속 물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잃어버려가지고 사고 또 사고. 네, 자꾸 그런 일이 가능한 제품을 찾았어요. 가격이 엄청 다운돼요. 네, 2,000원에 샤오미는 다방면에 다재다능하면 베이서스는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주변 기기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도 괜찮았죠? 네, 괜찮았어요. 그래서 베이스 되고 양쪽 다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잃어버린 것도 찾고 이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제품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뜯기 쉽게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네요. 어우, 좋아요. 베이서스 마감 정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찍 뜯으면 네. 더 작아요. 예, 박스에 나와 있는 그림보다 크기가 더 작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쇼핑도 빅데이터 기반도 지금 중소기업이 하고 있죠. 뭐 중소기업들이 아까 중국어가 영어 써 있네요. 그때 베이서스 이렇게 변하죠. IT 기업들이 연달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위치 추적 장치를 내놨습니다. 작고 가벼운 덕에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의 분실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만 또 반면에 작고 가벼운 탓에 스토킹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추적 장치를 휴대전화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장혁수 기자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 관심을 끄는 소형 위치 추적기. 휴대폰이나 핸드백, 열쇠 등 어디든 매달기만 하면 분실 시 앱을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어린이가 길을 잃는 등의 경우에도 유용하다는데 이거 정확도 한 어느 정도 오차나요? 최근 출시된 위치 추적 기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려견이나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뜯어보면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추적기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추적기를 다른 사람 차량이나 가방, 옷주머니 등에 몰래 넣으면 본인 모르게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과거에 겁니다. 영화나 007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왔는데 이제 취재진 차량에 대중화됐죠. 위치 추적 GPS라는 게 붙여보겠습니다. 엄청 싸졌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조 증상이 보여집니다. 어떤 장비나 그런 것들이 싸지면서 대중화가 되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여러 가지 차량을 일들이 찾아서 벌어지죠. 추적 앱을 켜자 현재 차량 위치가 나오고 지금 차가 마포구 도화동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수시로 이동 상태까지 알려주는데 이 근처에서 지금 이동 중인 것 같은데 또 조금 더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 이동 신호가 멈춘 곳에 가자 쉽게 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진짜 찾았네. 크기가 작아 누군가 내 옷이나 가방 등에 몰래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위치 추적기를 가방에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카페 앞에. 건물 안 등 근거리에서는 추적기에 다가갈수록 신호가 강해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정도.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좀 악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스토킹 같은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처벌하기가. 이런 우려에 대해 삼성 측은 몰래 설치한 추적기 찾아내기 기능 등 다양한 대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제조사 기기 간 추적이 제한되는 등 대책마저 한계가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발전된 기술이 악용되지 않을 보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술은 사실 중립적인 거니까 미리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어떤 자기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지난해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추적기를 부착해 스토킹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려견한테만 적용하면 좋겠네. 쏙 놓고 가면 모를 것 같은데.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근데 대중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라이브 커머스도 아마 대중화되겠죠. 지금 대중화되고 있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낯설다면 낯설고 뭐 익숙하다면 익숙한데 실제로 여기서 쇼핑을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아직 못 해봤는데 이거 하느라고 실제로 봤는데 이 홍석천이 서울 3대 떡집 하는 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TV보다 더 재밌어요. 그냥 보고 있어도 재밌고 실제로 바로바로 대답해 주니까 연예인이 실제 댓글에 대답해 주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신기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보려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TV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중화되면서 내려올 겁니다. 과거에는 예전에 코스트코라고 해서 멤버십이었죠. 코스트코가 멤버십이었는데 지금은 뭐 G마켓이나 뭐 네이버 그다음에 뭐 T나 뭐 KT는 멤버십이 예전부터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멤버십들이 생기고 있어요. 왜 얘네가 과연 이거 갖고 이득을 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데이터 시대죠. 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쭉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휴사 간 개인정보 제공, 제휴사 간 정보 제공이라고 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항상 멤버십 가입할 때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문구를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문구를 자세히 안 봐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상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개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 및 신규 개발 서비스 인력 통계, 학 분석 및 연구 개발이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성별, 나이, 뭐 쓰는 제품들을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제공해 주는 대가로 어떤 포인트를 받는 거죠. 그럼 이 회사들은 이거를 아까 그 맞춤형 TV 회사 같은데 서비스를 데이터를 돈 주고 팔겠죠.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주고 가져가는 거죠. 예전으로 치면 전화번호 추첨통에 넣죠. 여러분들 전화번호 추첨통에 어디 뭐 슈퍼나 뭐 이마트 같은데 큰 추첨통이 있고 자동차를 추첨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추첨form을 넣는데 그것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개인정보에 동의해서 들어가요. 그거를 따지면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를 그쪽에다가 다 추첨함에 넣고 본인들 돈을 n분의 1에서 그 자동차를 한 명한테 몰아주게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요즘 개인화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점점 전산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에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보면은 성공적인 마케팅 6단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1단계는 고객 정보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자료를 수집하고 세 번째는 통찰력을 실행에 옮기고 네 번째는 콘텐츠를 집중하고 다섯 번째는 올바른 플랫폼에 연결하고 여섯 번째는 융통성 있게 구축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바꿔 말하면은 만약에 1번이 고객 정보와 우선순위 파악하면 멤버십 가입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2번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회원 정보, 여러분들 회원 정보를 모으는 거죠. 세 번째 통찰력 실행을 옮겨라는 고객을 세분화하고 수집을 통한 개인화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콘텐츠에 집중하라는 잠재 고객의 개인화죠. 다섯 번째는 올바른 플랫폼에 연결하는 플랫폼을 연계한 마케팅이죠. SNS, 유튜브,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노출되는 곳에다가 아까 고객들의 세분화된 고객들의 맞춤으로 광고를 내는 거죠. 여섯 번째는 융통성 있게 구축하라는 변화에 따른 유연성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것들은 지금 있는 것들은 다 과거죠. 여러분들 아까 여기는 과거가 아닐 수도 있죠. 여기는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현재 수도 있는데 이건 학교니까 과거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것들은 과거의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이미 몇 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미 나갔을 때는 이런 것들은 과거형이죠.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미래를 보고 가야죠. 과거 문제점들이 학교에서는 자꾸 책 가지고 과거만 보니까 학생들이 나가서 회사에 재교육 받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 수업 때는 그냥 미래를 보여주죠. 과거는 수업을 잘 안 해요. 왜냐? 과거는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는 거죠. 지금부터 미래, 메타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략한 영화 한 편만 보면 여러분들 메타버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히 아마 이론이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